2주간 동안은 동영상 수업도 하고 과제도 처리됩니다. 이 과제는 나중에 과제 점수로 산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방에 제 과제방을 만들 테니까 과제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공부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수업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간 동안은 동영상으로 수업 진행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서번트 리더십 하면 좀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그린리프는 학자라기보다는 그 기업 현장에서 일했던 분이죠. 기업 현장에서 일했던 분인데요. 로버트 그린리프. 그리고 이제 J.C. 헌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소설인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계명 교양서로 해서 120선 중에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으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 도서관 2층에 도서관으로 들어가면 그 맞은편 방이 있죠. 맞은편 방 왼쪽에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이렇게 책 쭉 여러 권, 굉장히 많이 한 10권 이상에서 20권 정도 이렇게 많이 빌려서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시 헌트의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으로 학교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이 이제 유명한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 헤르만 헤세의 많은 소설들이 있지만 이제 동방술래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소설이 주는 교훈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오늘 공부는 서번트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린리프의 리더는 뭣입니다라는 책. 원래는 이제 원제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리더는 뭣입니다 이렇게 책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번역서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J.C. 헌터의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 그리고 이제 이 그린리프의 서번트 리더십을 좀 정리해보면 한 10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기본 원리하고 내용은 이제 오늘까지 공부하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했던 분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조발표 이제 학기 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특징 중에 각 조원들이 협의해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조발표 주제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10가지 특징 중에 한 두 가지를 한 가지만 해도 좋고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서 실제 제가 발표했던 사람들과 연결시켜도 좋고, 아니면 또 그 제 강의 내용에 없는 새로운 그런 좋은 사례나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발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곡 잘 들으시고요. 우리 조에서는 요거 좀 새롭게 발굴해서 좀 주변의 인물들이나 또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이나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과 연결시켜서 발표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먼저 그린리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요. 예. 자, 로버트 그린리프죠. 로버트 그린리프. 여기에 이제 서번트 리더십 원전입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책 제목이고요. 그래서 여기 출간 25주년 기념판으로 나온 책이 번역된 서번트 리더십 원전이고요.
거기에 이제 강주헌이란 분이 리더는 무엇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책 제목을 했습니다. 이런 번역서가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원전으로 다시 원래 이름대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하면, 그린리프는 원래 사실 유명한 학자는 아닙니다. 유명한 학자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요즘은 뭐 제일 유명한 회사 하면 뭐 아마존도 있고 또 테슬라가 요즘 뜨잖아요. 그죠?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올라갔던데.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은 워낙 유명하니까 애플 이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유명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지고 애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소프트웨어 쪽이 더 강세죠. 또 이제 아마 이제 온라인 쪽으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관련 사업들이 엄청나게 아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언택트, 비대면이죠. 비대면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몸으로 하는 그런 일보다 이제 좀 새로운 창의적인 일,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계나 자동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정서적인 거죠. 정서적인 그 일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된 그런 직업들이 앞으로 뜨지 않을까. 옛날처럼 육체노동 하는 거는 굉장히 기계나 컴퓨터가 많이 대체하고 있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한 100명이 일했다면 앞으로는 10명이 일하는 그런 시대. 점점 경제는 발전하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돼. 이런 시대에 어떤 내 일을 내 잡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죠. 이제 그린리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제일 큰 회사였습니다. AT&T, 쉽게 말하면 전화기 회사거든요. 전화 관련해서 굉장히 좀 그런, 쉽게 말하면 1920년대니까 경제 대공황 전에 굉장히 경제가 급성장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 대학 졸업하면 어떤 일자리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AT&T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38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은퇴했는데, 이 그린리프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뭐 막노동에 가까운, 쉽게 말하면 옛날 전화기 회사니까 전신주, 그러니까 요즘 뭐 잘 볼 수 없지만 지금 뭐 도시 같은 데는 다 지하에 전봇대 같은 걸 매스를 하잖아요. 근데 시골로 가야 이제 전신주 전봇대를 볼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 회사 들어갔더니 그런 전봇대 세우는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했는데 관리자 눈에 띄지. 저 녀석 괜찮다. 그렇게 눈에 띄어갖고 이제 좀 더 사무적인 일, 쉽게 말하면 관리하고 이제 특히 이제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관련돼서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해 나갔던 거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는 이제 회사 부사장 정도 지위가 되는 이사 정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은퇴하게 되고요. 은퇴 후에 12년 동안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38년 동안 일하고 대학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만큼 자기만의 콘텐츠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MIT, 하버드, 다트머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대학들 아닙니까? 그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뭐 당시 굉장히 유명한 포드 재단, 또 걸프오일, 또 나중에 국제적으로도 인도 정부에 또 초청받아서 컨설턴트로 그렇게 일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죠. 특히 이제 경영 관련 리더십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던 거죠. 그가 이렇게 유명해 대학교에 강의하게 되고 이렇게 리더십 분야에 탁월한 그런 강연 또는 컨설턴트로 일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고유한 그런 영역을 개척하고 또 이론화했던 거죠. 자, 서번트 리더십의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사실 조직과 만약 조직을 회사로 보면요. 회사와 구성원,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이죠. 회사에서 일하는 사장부터 모든 구성원들. 자, 사실 이 조직이 구성원을 위해 있나요?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있나요? 이런 질문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박민경 학생, 제가 물어볼까요? 네, 음수고 해제하고. 자, 회사가 회사원을 위해 있나요? 회사원이 회사를 위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있습니다. 그래요.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조직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겨났는데, 네. 거기에 구성원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래요. 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의 생각이 있는 분이 있어요. 혹시 누가 음소거 해제하고, 민경, 대답 잘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제가. 자, 조직을 국가로 생각하고요. 구성원은 국민이죠. 그죠? 자,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나요? 국민은 국가를 위해 있나요? 쉬우면서도 어렵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있나요? 국민이 국가를 위해 있나요? 김대인 한번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 회사, 국가, 구성원은 국민, 회사원,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당장 뭐가 뭐를 위해 존재하는지 사실 아직 확답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 우선권을 주기가 참 어렵다. 예. 근데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음수고 해제하고요. 실제 그렇잖아요.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원들은 어떻게 돼요? 당장 해고되잖아요. 지금 지금 항공사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항공사 지금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결국 이스타항공인가요? 갑자기 그래서 뭐 조종사들 그렇게 어떤 조종사 보니까 1년 동안 미국에서 그렇게 한 1억 정도 빚지고 그렇게 항공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금 회사가 망했죠. 회사가 망해서 지금 이제 퇴직 권고 받고 지금 그래서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국회의원이 실제 그 창업주잖아요. 창업주인데 자기는 모르겠다 하고 지금 난리죠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있죠. 그죠? 근데 과거에는 뭐 어떻게 됐냐면 실제 구성원은 조직을 위해 있다 이런 생각을 다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린리프는 자기가 사원들을 교육하면서 보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좀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 쉽게 말하면 구성원이 회사원들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 회사는 회사원들을 위해 있는 거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뗄래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그가 하면서 교육에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AT&T 회사의 관리조사 책임자로서 관리자 교육을 담당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일방적인 강의죠. 앞에 탁자가 있고 모두가 다 앞을 바라보는 그런 강의 대응에서 강연자가 교육자가 자기가 교육자였죠. 교육자가 이제 앞에서 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가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 교육하면서 그 강의 대응을 다 해체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 쉽게 말하면 둥근 탁자, 둥근 원탁 테이블을 만들어 갖고요. 서로 앉아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바꿨죠.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가 가르쳤지만 관리자들을 교육했지만 실제 참여하는 관리자를 통해서 그가 더 많이 배웠어요. 현장에서 있는 목소리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원탁 테이블에 같이 앉아갖고 같이 상의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둥근 탁자에 앉아서 원탁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실제 그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 서로 얻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방식과 원탁의 테이블에서 함께 앉아서 함께 논의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스타일을 기존의 카리스마형, 군림형 리더십이라면 원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문제점들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 이게 바로 서번트형 리더. 방금 들어오신 분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번트 리더의 중요성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가 이제 서번트 리더,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리더는 리더고 서번트는 뭐예요? 머슴, 종이죠. 종, 쉽게 말하면 노예, 슬레이브, 이런 관계였죠. 근데 리더는 주인이고 서번트는 종, 노예, 머슴, 이런 어떻게 노예가 주인의 자리에 갈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린리프가 그 생각을 뒤엎은 거죠. 반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진정한 리더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따왔냐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그 소설에서 그 아이디어를 따와요. 근데 실제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가 사실 헤르만 헤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실제 헤르만 헤세가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사실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 바로 서번트 리더의 핵심이죠. 그래서 실제 그린리프는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의 영향을 받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그 교훈에서 따왔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원형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동방순례 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어선 교재에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를 제가 읽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풀어선 교재 내용을 보시면 그 소설 잘 볼 수 있고요. 실제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번 마음 먹고 한두 시간 만에, 한 시간은 좀 힘들 것 같고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HH라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이 HH로 나오는데 이 HH는 헤르만 헤세 본인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HH가 동방으로 영적 순례를 가는 그 순례단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동방으로 가는 영적 순례단에 참여하기로 하고요. 또 이렇게 서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순례단에 참여해요. 그래서 순례단에 참여해서 이제 엄청난 순례 행렬이 되는데 뭐 이 순례단들이 한두 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소설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례단에 A팀, B팀, C팀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다니다가 어떤 도시에서는 함께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순례단에 가면 또 청년들이 또 나오고 또 그러면 함께 청년들이 관심 있어 오면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여행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 여행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쉽게 말하면 영적 순례죠. 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여행이 진행되는데, 여기 여행에서 참 재미있는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은 바로 레오라는 인물인데요. 하인입니다. 이 순례단에서 유일하게 짐꾼입니다. 짐꾼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순례단원들이고 이 레오는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단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짐도 들어주기도 하고, 또 순례단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면요, 이 굉장히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잘 다루고 해서 굉장히 흥이 나게,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이 음악을 통해서 흥을 북돋고 또 분위기를 잘 이끌었던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 레오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HH가 보기에 저 친구 진짜 아깝다. 어떻게 노예가 되었을까? 어떻게 허드렛 일을 하는 저런 일을 할까? 저 친구 참 쓸만한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품이 있고 좀 고상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행이 한창 진행되다가 갑자기 여행 도중에 레오가 사라져 버려요. 레오가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겨요. 이 여행 단원 가운데 지금 방금 들어온 사람 저기 엄소거 좀 부탁해요. 여행 단원 가운데에 이제 각자 자기 짐에서 뭐 중요한 게 한 가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도 없어졌는데 너도 없어졌어 하면서 레오가 그걸 훔쳐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들 의혹 가운데서 제기하죠. 근데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여행을 진행해 보니까 없어졌는 게 진짜 없어졌는지도 모호할 정도로, 그리고 그게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았는데, 사실 순례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걸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없어도 될 그런 건데, 딱 한 가지 중요한 비밀 문서가 하나 있어요. 이 순례단이 참여하기로 했던 아주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레오가 그걸 갖고 튀었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행이 계속되는 와중에 여행이 갑자기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이 여행단원들 간에 뭐 잦은 의견 충돌도 생기면서 한두 사람씩 여행단에서 이탈해 나갑니다. 그리고 HH도 여행단에서 이탈해 버려요. 그렇게 해서 여행단은 와해돼 버렸죠. 동방으로 순례단으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멋있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왜 이 순례단이 와해됐는가? HH가 생각하기에는 레오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HH가 생각하기에 레오라는 인물이 참 신비로운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아는 지인하고 우연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이야기, 자기가 순례단에 참여했는데 순례단에서 참 이상한 인물 하나가 사라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레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나 아는데, 그렇게 해서 이 레오를 찾게 돼요. 그래서 레오의 집에 찾아갔는데요. 결국 레오를 만났죠. 근데 나중에 이제 레오에 대한 비밀이 밝혀졌는데, 이 레오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이 아니라 이 순례단을 이끄는 이 종단의 최고 지도자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오가 이제 이 종단을 이끄던 최고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 HH가 감히 우러러 보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소설이 마무리되는데요. HH의 영적 순례를 다룬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레오라는 인물이 바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으로 가는 순례단을 위한 허드렛 일을 기꺼이 하는, 쉽게 말하면 머슴처럼 그런 역할을 했던 레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린리프가 헤르만 헤세의 동방 순례를 보면서 자기가 구현하고자 했던 진정한 리더십의 원형이 누구냐?
바로 레오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동방술래에 나오는 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HH하고 레오하고 이 여행 중에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중요한 대사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봉사의 법칙 말입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 자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배하기를 원하는 자는 오래 살지. 여기서 뭐 지배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군림한다 그런 의미죠. HH가 물어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지배욕에 사로잡히는 것일까? 라고 묻자 레오는 그 법칙을 몰라 그렇습니다. 지배하도록 타고난 사람은 극소수라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배하면서도 쾌활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야심만으로 지배자가 되려고 하니까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죠. 바로 이 소설에서 아주 중요하게 모티브를 준 서번트 리더의 모습을 레오의 목소리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린리프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리더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머슴의 마인드를 가진 리더가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린리프는 머슴으로서의 교육자 또한 머슴의 마음을 지녀야 된다. 여기서 머슴이라는 것은 서번트거든요. 서번트를 우리말로 순수하게 옮기면 머슴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번트로서의 교육자 이런 에세이도 썼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은 필요한 욕구,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고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고 방향 제시까지 해주던 여행단의 하인 레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리고 고안되어서 나중에 서번트 리더십, 우리말로 번역된 책에는 리더는 머슴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원제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서번트라는 말은 머슴 또는 종이죠. 종의 마인드를 가진 리더십 이런 의미죠. 자, 서번트 리더를 위한 핵심적인 자질은 뭐냐? 먼저 경청하는, 또 설득,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설득,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 설득하거나, 또 리더는 직관력이 있어야 되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결과의 실제적인 척척, 이 예지력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인식과 예지력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번트 리더는 단순히 호의적이고 친절한, 그러니까 리더 하면 그냥 서번트 리더십 하니까 그냥 굉장히 친절하고 구성원들을 이제 잘 다독거리는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런데 굉장히 구성원들이 뭐 엉망진창이 되게 내버려두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신념이 있어요. 분명한 신념도 있고 또 구성원들을 끌고 가자는 강렬한 열망도 있어요. 그와 동시에 굉장히 방법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절한, 쉽게 말하면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면서 조직원들의 자발적 동의, 그런 지지를 받는 굉장히 인간적인 리더. 그래서 지도자는 맑은 정신과 이해심으로 최선을 다해 서번트하는,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추종자들은 이런 유능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 응답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좀 더 구체화시킨 사람이 J.C. 헌터.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학교 도서관에 많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토론 클럽 하면서 여러 번 이 책을 다뤘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다뤘는데 읽을 때마다 참 내용도 쉽고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강렬하고 굉장히 실제 삶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책도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고 쉽게 읽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제목이죠. 그린리프하고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내 안의 위대한 혁명. 자, 여기에 보면 소설입니다. 소설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제이시 헌트 이 책 쓰고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굉장히 이 책이 유명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존 데일리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사람은 노동관계 컨설턴트고요. 굉장히 뭐 아주 젊은 나이에 굉장히 그 경영자로서 탁월한 리더십도 발휘하고 잘 나갔는데 이제 나이가 좀 더 젊면서 굉장히 좀 리더십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뭐 집안일도 안 되고 자기가 맡아 있는 뭐 동네 운동부도 뭐 잘 모이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런 차에 자기 아내로부터 나가는 성당에 신부님을 통해서 이 기회에 한번 좀 휴식도 취하면서 재충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한 수도 원에 들어가거든요. 일주일 동안 리더십 관련 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더십 관련 특강도 들으면서 본인의 삶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리더십 여행을 하는 소설 형식이고요. 하루씩 하나씩 중요한 리더십 관련 핵심 개념이 교육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가 굉장히 그 경영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렌 호프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평소에 했던 거죠. 렌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그 사우스 이스트 항공사를 굉장히 그 기업이 어려울 때 CEO가 되어서 이 사우스 이스트 항공사를 기적적으로 회복시키고요. 굉장히 잘 나가던 때에 60대 중반에 성공의 절정기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영인들에게는 또 탁월한 그런 신화적 인물이죠. 그런 렌 호프만에 대해서 이제 들었는데 그가 이제 이 피정을 통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렌 호프만을 만난 거예요. 바로 이분이 은퇴하고 수사가 되어 있었어요. 바로 시몬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수사에게 그가 지금 봉착해 있는 리더십의 위기를 하나씩 처방받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소설이 진행됩니다. 좀 흥미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시몬 수사를 통해서 제이씨 헌트가 자기가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또 좀 재밌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제이씨 헌트가 정의 내렸던 리더십의 정의. 리더십이란 뭐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사물은 매니지하는 거지만 보통 경영학에서는 매니지먼트라고 하잖아요. 관리한다. 근데 사실은 사물은 관리하지만 사람은 리더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매니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매니지 당한 사람은 기분이 썩 좋진 않겠죠. 쟤가 나를 관리하려고 하네. 언제 한번 입장 바꿔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리더를 잘 이끌어가는 거지 매니지해서는 안 된다. 매니지하다는 것은 사람을 도구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니지하려고 하지 말고 리드해라. 그리고 여기서 기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학습된 또는 습득된 능력이다. 그런 의미로 기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이란 적절한 욕구와 행동을 겸비한 사람으로부터 학습 또는 개발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권력과 권위를 또 비교하기도 해요. 권력한 파워거든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위나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 의지,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강제하거나 그를 지배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게 권력이라는 거. 파워.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힘 또는 재력, 검력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면 끌려가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은 끌려가지만 나중에 내가 거기에서 탈피하고 싶으면 탈피했을 때는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권위가 중요해요. 영향력, 여기서는 선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을 기꺼이 리더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유도하는 기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선한 감화력을 줘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게 권위, authority, 권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직무를 성취하는 것. 그래서 리더는 직원들의 욕구,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 그들의 니즈를 규명하고 충족시키고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고객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사람. 그래서 실제 리더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리더가 실제 잘 리더하기 위해서는 봉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직접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게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노예는 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잖아요. 하지만 리더는 노예의 마인드를 가진, 이게 바로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니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남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봉사자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영향력은 권위에서 나오고요. 권력이 아니라 권위에서 나오고, 이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봉사는 삶에서,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그 마인드에서 이 진정한 권위가 나오고, 그 권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의도, 좋은 선한 의도가 있어요. 선한 의도가 있는데 자기 리더가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결국 그 일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서로 회피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 플러스 행동이 돼야 의지로 선한 영향이 발휘되고 결국 좋은 성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와 행동이 잘 결부돼야 결국 의지로 창출된다, 이야기를 하죠. 의도와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바람직한 사람, 바람직한 리더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헌트가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정직이라든지 신뢰, 배려, 헌신, 경청, 도움, 존중, 경력, 긍정, 열정, 인정, 이런 좋은 리더의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터가 이야기하는 서번트 리더의 자질은 인내죠. 인내는 참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서 잘 참아내는 것. 그리고 친절, 그 구성원들의 관심이나 또 인정, 격려 이런 잘 다독거리면서 또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주면서 친절하게 구성원들을 끌고 가는 것. 그리고 리더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진실하고 가식이 없고 거만하거나 뽐내지 않는 것. 그리고 존중하는 거죠. 타인을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보다는 이타주의적인, 그러니까 타인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 잘못하더라도 심하게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요, 용서해주고. 또 정직해야죠. 리더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죠.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헌신, 헌신적인 자세죠. 자, 이런 서번트 리더죠.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중요한 교훈입니다. 서번트 리더, 즉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교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죽이기 위해 왔다. 그래서 서번트, 섬기는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이야기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목숨까지 섬기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래서 서번트 리더의 가장 전형적인 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리더가 되려면 먼저 서번트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했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어떤 본입니까? 섬기는 삶의 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런 본을 따라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요게 이제 10가지인데요. 여기에서 주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 준비해서 발표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알죠? 네, 여기 경청. 그래서 그린리퍼의 서번트 리더십, 헌터의 서번트 리더십에 이런 쭉 정리해 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뭐 꼭 10가지만이 아니죠.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10가지로. 그래서 경청은, 리더는 구성원들의 목소리, 니즈죠. 구성원들의 요구에 잘 듣는, 리스닝이죠. 리스닝. 그냥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 잘 듣는 것, 주의 깊게 듣는 자세, 경청. 그리고 엠파티, 공감이죠. 공감, 공감하는 것. 요즘 공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데요. 공감. 그리고 치유하는 것, 치유. 어떤 사람들은 리더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죠.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진정한 리더는 잘 치유하는, 공동체를 잘 다독거리면서 상처받은 자를 잘 이끌어가는 치유죠. 그리고 인식,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 공동체 내부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awareness.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을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가려고 하면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반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이때 리더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라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득에서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인내도 필요하겠지만 설득해서 함께 끌고 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화, 또 통찰력, 그리고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스튜어드, 청지기, 쉽게 말하면 주인이 아니죠. 주인에게서 위임받은, 쉽게 말하면 요즘 레스토랑 가면 지배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손님들 중에 진상 손님이 알바하는 그런 서빙하는 사람과 충돌이 냈거든. 뭐 주인 불러와, 주인 없습니다. 그럼 지배인 데려와, 이러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데서. 여기서 청지기가 지배인이란, 주인에게 위임받은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책임자,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청지기의식. 하지만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지만 주인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리더는 자기 성장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장에 헌신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리더, 좋은 리더와 함께 있으면요. 좋은 리더와 함께 있으면 어때요? 같이 성장하는 거죠. 저 오늘 잠깐 아침에 잠깐 이렇게 뉴스 보니까 이강인이 요번에 뭐 축구하다가 뭐 자기가 프리킥 기회 얻었는데 그 주장이 너 차 내가 찾게 해갖고 서로 부딪혔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강인이 양보하지 않고 내가 차야 돼 하다가 결국 깨갱해서 양보해줬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갔다. 골대 근처도 안 가고 그냥 날려보냈다. 그래서 이강인이 인종차별도 많이 겪고 팀의 입지가 아직 젊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런 사실 좋은 리더는 뭡니까? 후배들을 잘 케어하고 잘 끌어주는. 그래서 이강인이가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 다들 우려 많이 하죠. 개인이 실력이 있는데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그 장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잘 알보고 깎아내리고 뭐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살겠어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 타인의 성장에 함께 헌신하는 리더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 형성.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조화로워야 돼. 충돌이나 갈등을 잘 극복해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해요. 양보할 땐 양보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을 때는 집중해서 마음을 모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주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7개 조인데요. 조원들이 같이 의논을 하면 좋겠고, 자, 지금 잠깐 쉽시다. 어린아이하고 아빠하고 새벽 5시 해 뜨지 않는 이런 새벽에 같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이가 굉장히 진지하게 계속 물으니까 아빠가 내면에 있는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예. 자, 이 경청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listening이라는 말 있잖아요. 경청. 그래서 경청하는 태도는 리더가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또한 이게 잘 개발되지 않으면 굉장히 구성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리더는 꼭 경청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경청이란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잘 경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온 신경과 마음을 그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집중하죠. 근데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요, 딴짓하죠. 고개를 돌린다거나, 딴 생각한다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듣는 척 하면서 뭐예요? 딴 생각하거나, 딴 데 집중하는. 그럴 때 대화하는 사람은요,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까지, 내면에까지 잘 듣는 것이 경청의 바른 자세죠. 자, 그래서 경청에서 참 중요한 말이 reflective listening이란 말입니다. reflective, 반성적 경청. 쉽게 말하면 그냥 말하는 행간을 잘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캐치할 수 있는, 잘 들을 때에 가능한 거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에 담아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 리더에게 참 필요하죠. 비언어적인 단서까지 파악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소망, 욕구까지도 잘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 그의 감정까지 잘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반성적 경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감이 있어요. 엠파티. 엠파티는 그 의식을 상대방에게 상상적으로 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경험을 한 사람은 상대방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별하고 고유한 정신을 잘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영어의 성경에 보면 영어로 compassion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쿰파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compassion 하면 com이란 말은 함께, passion 하면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받는다, 이런 의미가 compassion. 영어로는 이제 compassion이란 말을 긍휼로 이야기하지만 이 긍휼이란 말과 공감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많이 통하죠. 그래서 이 엠파티라는 말은 사실 독일어 Einfühlung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타인이 처한 입장에 서서 타인이 경험한 것을 함께 느끼고 그가 당하는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파토스, 감정이죠. 타인이 현재 느끼는 그 감정을 알고 그의 감정의 내면으로 M에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파토스, 그의 감정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엠파티라는 말.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은 우리가 물려받은 굉장히 중요한 자질의 일부고요. 인류가 진화하기 오래전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요즘 들어서 이 공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구성원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발표하면서 또 다루겠고, 제가 또 다른 리더십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공감과 연관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드워드 티치너라는 사람이요, 독일어 아임펠룽이라는 이 공감의 의미를 드러내는 개념으로 엠파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엠파티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엠파테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엠파테이아, M이란 말은 인이란 말이고요. 파테이아 하면 헬라어로 suffering. 아까 compassion이란 말과 의미가 상통하죠. 그 함께, com이란 함께, passion, suffering,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여기서는 공감이나 empathy, 고통의 안으로, 그 내면을 느끼는 거죠. 함께 느끼고, 그리고 이 느낀다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내가 보고, 그리고 인식하는 차원, 인식의 차원, 감정의 차원이 함께 갑니다. 이 공감에서는. 그래서 허건이라는 사람이 공감의 종합대에서 나와 다른 마음의 조건과 상태에 대한 지적인 혹은 상상적인 이해다. 쉽게 말하면 이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그리고 그 생각과 느낌에 적절한 감정으로 함께 반응하는, 조응하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치유.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꿰매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갈라지고 깨어진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치유죠. 이 치유가 되려면 진지하게 잘 듣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반되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나중에 발표할 때도 다 이게 서로 연관되어서 좀 진행 될 것 같아요. 완전하게 구분하기 참 쉽지 않죠. 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상대나 또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그렇게 받아줄 때에 구성원들은 그 리더와 깊은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치유가 된다는 것은 참 다른 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까지 아낌없이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리더는 그 구성원들을 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상처내는 그런 리더, 이건 안 좋은 리더의 사례라면, 훌륭한 리더는 어떻습니까? 구성원들을 잘 다독거리고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로 구성원들을 잘 끌어가는. 요즘 그 참 재밌는 것이 뭐 저는 뭐 잘 하진 않지만 그 축구와 연관된 뉴스들은 조금 챙겨 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해외 축구 때문에 밤새기도 하고 막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 외국의 감독들을 보면요, 정말 선수 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감독으로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바로 경질당하거나 그렇게 계약이 끝나버리는 그런 케이스죠. 하지만 좋은 감독 어떻습니까? 구성원들을 잘 다독거리고 하나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좋은 성적까지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식입니다. 인식, awareness.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이고요.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끌고 가야 할 이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인식이죠.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특별히 인식에서 양심의 소리 항상 깨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리더가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맥락하고 함께 연결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타인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급변하는 상황, 그런 여건을 잘 감지하는 그런 자각 능력까지 키워야 그 공동체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인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내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항상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이 있어요. 설득. 구성원들과 의견이 잘 맞지 않거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군림하는 리더는요, 따라! 하면서 권위와 강압적 방식으로 그냥 밀어붙이죠.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이고, 말 안 들으면 막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또 막 조종하고, 뭐 이런, 이게 바로 건강하지 못한 리더의 방식이라면, 섬기는 리더, 서번트 리더는 설득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설득으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필요, 그들이 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잘 듣고 함께 공감하고 치유한 데까지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설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할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격적 대화를 통해서 잘 설득해 가는 것, 이것이 훌륭한 서번트 리더의 자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화입니다. 이 개념화는 당면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개념화하는 것. 쉽게 말하면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개념화하는 거죠. 개념화해서 풀어나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화하는 데서는 특별히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요. 장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가는 것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목적을 잘 조정하면서 또 앞으로 돌아야 할 사태들을 미리 예상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요, 딱 단선적으로 하나의 해답이 나오진 않아요. 어떤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요, 그 해결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고요. 또 원치 않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 어떤 결정을 했을 때에 또 그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또 풀어야 할 과제나 또 손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개념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원치 않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념화해서 조목조목 나누죠. 그래서 이런 것들 A안, B안, C안 이 중에 최선이 뭐냐? A안. 만약 이게 진행할 때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는 그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B안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개념화해서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이 개념화는 참 리더십에서 특히 이제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역경이나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질병관리청이죠. 지금은 질병관리본부가 아니고 청으로 승격했어요. 이거 잘하잖아요. 이거 확진자 동선 파악해서 또 이런 현재 사태가 언제까지 이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다 개념화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은경 지금 질병관리청장이 됐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잠 몇 시간 안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도 못 간대요. 지금 계속 코로나 터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헌신적인 리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번트 리더십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흥분되거나 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렇게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고 있죠. 자, 그 다음 통찰력입니다. 인사이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는 예지력이죠. 대표적으로 뭐 율곡이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의 사태를 미리 예견했잖아요. 그래서 율곡이가 주장했던 것이 10만 양병승할 10만 명의 군사를 키워야 된다. 근데 안타까웠던 게 어때요? 율곡이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서로 당파가 나뉘어갖고요. 율곡이의 의견을 묵살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0만 양병선을 주장했는데 실제 일본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실제 사신으로 일본 정세를 미리 한 파악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직접 보내갖고 확인해 봤는데 의견이 딱 갈렸죠. 한쪽에서는 해야 됩니다.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 전국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타겟은 조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반대편은요. 그거 묵살해버리죠. 정치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반대였어요. 그래서 결국 율곡이의 10만 양병들이 묵살돼 버리죠. 묵살돼 버리고 그냥 그대로 시간만 흘러보내고 결국은 임진왜란이 터졌죠. 정말 역사로 보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깨어있는 지도자들은 지금 일본이 전국전쟁이 다 끝나면 분명히 그 내부적인 그런 엄청난 기운을 밖으로 분출시켜야 됩니다. 분출시키지 않으면 또다시 또 전국전쟁, 제2의 전국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본 거죠. 율곡이가. 그래서 사실 위대한 지도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잘 아는 예지력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사태를 예견하고 그리고 또한 해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7년간의 풍년이 있고 앞으로 7년간의 흉년이 있는데 이 7년간의 풍년 동안 잘 준비해야 앞으로 세상이 멸망할 정도로 치명타를 가하는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했죠. 이게 바로 통찰력.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런 해결책까지 제시했는데 이 시대에 그런 통찰력을 지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순간적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측된 지식 과정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뜨는데요. 그 미래학자들은 그냥 자기가 그냥 직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어요. 엄청난 데이터와 정보를 통해서 분석해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됐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지기 정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신의 재능, 즉 재산 등을 자기 유익이 아니라 이를 위만, 그를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주인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이게 청지기 정신이죠. 자, 그리고 타인의 성장에 헌신하는 것. 구성원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데 헌신하는 지도자죠. 이를 위해서 재정이 잘 확보돼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잘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함께 모아서 그래서 내가 일로 갈 테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해서 의견을 잘 수렴하고 함께 공동된 목표를 만들고 그리고 구성원들과 함께 뛰어들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린리프 이야기하면서 원탁회의 이야기했죠. 이 원탁회의가 그린리프가 창안한 건 아니고요. 실제 원탁의 기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탁의 기사. 킹 아스 이야기잖아요. 영국의. 킹 아스가 원탁 테이블에 그러니까 한 기사들이 원탁 쉽게 말하면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사들과 동일하게 원탁에 함께 둘러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탁이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약 600명이 함께 둘러앉을 정도. 그러니까 600명이 다 큰 원탁 하나가 아니죠. 요즘 큰 호텔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대연회장에 수많은 원탁들 있잖아요. 그 원탁에 뭐 10명씩, 12명씩 이렇게 테이블 둘러앉듯이. 그래서 아수 왕의 이 원탁에는 많게는 약 600명의 기사들이 앉아서 함께 평등하게 그렇게 진행했다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평등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나를 따라와가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함께 동일한 기사다. 이런 정신을 심어줘서 기사들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함께 이상향이죠. 멋있는 평등한 그런 공동체를 위해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아수 왕의 그 메시지가 구성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결국 그들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타인의 성장에 헌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형성을 하죠. 그래서 그 훌륭한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성장하고 발전하죠. 그래서 서번트 리더는 공동체 건설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범으로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있죠. 키부츠입니다. 키부츠, 미스프리트 키부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그 수확물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형성에 함께 노력하게 한다는 거죠. 요걸 뭐 영상인데요. 떡볶이의 김상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이야기인데요. 뭐 그냥 제가 다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직급이나 직책이 높아질수록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리고 그러니까 높아지지만 낮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정함, 불편함이 있으면은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늘 이제 우리가 직접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꼭 무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부정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게 되고, 세 번째로 천하보다 귀한 하늘. 이 말은 사실 저희도 이렇게 펜체즈에서도 보니까 늘 시비거리거든요. 사실 칭찬보다는 그런 컴플레인이 절대적으로 좀 많은 일이긴 한데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가 될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생각하고 있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그리고 이제 속도보다는 그냥 저희가 이제 목표를 정할 때 숫자나 이런 걸로 정하지 않고 이제 방향,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를 주고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이렇게 그것보다는 좀 더 그 사람의 영혼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인데요. 이거는 그냥 보기에 그냥 고상해 보이는 가치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거는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생물체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방송에 쓰고 있는 마이크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마이크도 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의 잠깐 봤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좀 정리하면요. 자, 여기 자신에 대한 자각, 정체성, 양심의 소리에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냥, 자, 주인이나 공동체로부터 어떤 직책이나 재산을 위임받아 이를 충실하게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 답 있죠?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에 나오는 섬기는 지도자. 바로 파란색. 땅콩 박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조지 워싱턴 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솔선수범. 제일 큰 것이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